여기다가 고구려 소수리망부터 쭉 뺄게 그러면. 자, 일단 뭐 소수리망 아버지가 고공원왕이었고요. 백제 근초고왕의 군사 3만의 군사 공격으로 인해서 평양성 전투에서 활 맞고 죽게 됐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위 자리에 오른 게 이제 그 고공원왕 맏아들 고구부태 자식 소수리망인데, 이 소수리망 입장에서는 원수 국가가 백제란 말이야. 왜? 평양성에 침공해서 지 아빠 죽이고 갔잖아. 근데 무리하게 아빠 원수 갚겠다고 백제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현재 소수리망 집권기 때는 아직 왕권 강하고 내치 정비가 거의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무리하게 원정 전쟁 떠났다가 백제하고 전쟁을 벌였다가 행여나 고구려 안에 있는 귀족 집단 중 어떤 특정 집단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돼? 전복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소수리망은 자기 집권기 때 내치 정비, 왕권 강화 싹 다 끝내놓고 후대 왕들에게 복수를 맡길 생각이었어. 그래서 니들 통합사에 다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지? 자, 공자가 만든 학문이 뭐야? 이건 통사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중딩 때 배워. 공자가 만든 학문이 뭐지? 유학이야, 유학. 그래서 이 유학이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니까 372년에 이걸 고구려 영토 안으로 갖고 온 게 소수리망의 첫 번째 업적이야. 자, 혹시 니네들 인생 살면서 이런 말 안 들어봤어? 군군신신 부부자자 라는 말 안 들어봤냐? 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덕목인데. 저게 간단하게 뭔 소리냐면 임금은 임금의 자리에서 임금의 역할이 있는 거고, 신하는 신하의 자리에서 신하의 역할이 있다는 거야. 신하가 힘이 세다고 해서 임금의 역할을 탐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러한 정신을 강조하는 유학을 고구려에 갖고 와서 귀족 자제들한테 가스라이팅 교육시키면 얘네들이 나중에 신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얘네들이 신하가 되고 나서 왕의 자리를 탐내겠어, 안 탐내겠어? 탐내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니까 372년에 이 유학을 갖고 왔고요. 유학을 귀족 자제들한테 가스라이팅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중앙유학교육기관으로서 태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연도 안 이어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불교를 갖고 와, 불교. 자, 당시 이제 불교는 중국의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전진의 왕 북연하고 국교를 체결해요. 왜 그러냐면 백제하고 지금 전쟁을 준비 중인 게 소수리망인데 남쪽하고 지금 전쟁하고자 해. 그럼 북쪽은 어떻게 해야 돼? 친하게 지내면서 북쪽의 침략을 막아야겠지. 그래서 당시 중국에 있었던 전진의 왕 북연하고 수교를 맺게 되는데, 이때 전진의 왕 북연이 선물로 사람을 하나 보내죠. 그 사람이 바로 승려 순도예요. 그래서 이 순도가 불상과 불경을 소수리망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중국인들이 믿는 빡빡이 신이에요, 믿어보세요 하면서 불교를 처음으로 전달을 해준 거야. 불경 내용을 보자 하니 왕권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돼.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자마자 합법화, 공식 인정, 공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73년에 중국의 체계적인 법률을 내가 율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율령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와서 이게 앞으로 고구려 법인이 지키도록 하여라 하면서 나라의 법 체제를 정비한 것까지가 소수리망이야. 그래서 소수리망 때 내치 정비 싹 다 했기 때문에 소수리망 다음 왕인 4세기 후반에 등장한 광개토태왕 집권기 때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광개토태왕이 391년에 즉위하셔. 그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뭘 제정하시냐면 연호라고 하는 거를 제정해. 뭘 제정했다고? 연호. 자, 이 연호가 무슨 뜻이냐면은 연도 연자에 불을 호자를 써. 안녕. 들어와. 깜짝아. 연도 연자에 불을 호자를 쓰는데 이게 연도를 부르는 기준을 말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보면 옛날에 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황제가 올해부터 연호를 영락이라 하겠다 이렇게 칭하면은 백성들은 이때부터 영락 1년, 영락 14년, 영락 36년 이렇게 연도를 세는 거야. 까릿? 자, 어찌됐든 간에 광개토 태양의 연호는 영락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영원할 영자에 즐거울 낙자야. 내가 다스리는 동안 영원히 즐겁게 해줄 거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연호는 무조건 황제국 국가, 즉 자주 독립국가만 선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중국 애들이 고구려가 중국의 신화 국가라 자기들의 소수민족의 역사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저 그 핑핑이 새끼가, 시진핑. 자,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거야. 애당초에 연호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의 종속관계 있는 신화 국가였다, 아니면 자주 독립국가였다. 차주 독립국가였다라는 증거니까.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이거 좀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야. 자, 그리고 광개토 태양은 땅을 넓게 확장해서 광개토 태양이잖아. 자, 북만주로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북만주 방향으로 남쪽으로는 한강 이부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니네들은 어디다가 별표 치고 중점적으로 외우냐면 남쪽 경기인 한강 이북에다가 좀 별표를 좀 갈겨줘.
이건 그냥 들어. 이건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좀 이제 스토리텔링상 이게 필요해서 그래요. 자, 고구려 수도가 이때 당시에 국내성이죠. 자, 일단 이 국내성을 중심으로 북만주를 영토로 확장하는데 당시 처음 이제 싸웠던 나라는 당시 요하강 위쪽에 있었던 비려라고 하는 나라야. 그래서 이 광개토탕이 국내성에 있는 고구려 군부대는 395년 비려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쪽에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백제 왕 이름이 아신왕이에요. 아신왕. 그래서 이 아신왕은 선왕인 근초고왕 때 평양성을 점령하고자 군사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평양성 점령했어 못했어? 실패하고 돌아왔잖아. 그래서 이전 선왕이 못 이루는 이 평양성 점령을 자기 집권기 안에 이루고자 이 고구려의 남단을 짰고 툭툭툭툭 쳐댔단 말이야. 자, 근데 고구려의 광개토태양 군부대는 북만주에 있는 비려국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백제 아신왕이 짰고 똥구멍 쪽으로 탁탁탁탁 쳐. 거슬려 안 거슬려? 상당히 거슬리겠지. 그래서 395년에 비려국을 정벌하고 나서 고구려 광개토태양 군부대는 다음 타겟으로 백제 수도인 위례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396년에 백제 수도 위례성이 고구려 광개토태양의 군부대에 의해서 공격당하게 됐고 점령까지 당한다. 그때 백제 왕이었던 아신왕은 포박돼서 인질로 잡히게 되는데 이 아신왕의 왕족과 귀족들 보는 앞에서 광개토태양이 아신왕에게 이렇게 얘기해. 앞으로 너가 나의 노객은 노비야. 나의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하면 너의 국가 너의 목숨만큼은 유전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조를 해. 일단 아신왕은 복수고 뭐고 간에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가리 딱 조아리면서 예 앞으로 폐하의 노객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맹세를 했대요. 그래서 396년 광개토태양에 의해서 고구려와 백제의 군신관계도 체결되게 된 거야. 그럼 지금 백제 왕이 뭐 한 거야? 항복이란 걸 한 거지. 그래서 점령했던 백제 수도성이 위례성이 한강 이남에 있어. 그래서 이 위례성 땅을 고구려 광개토태양이 아신왕에게 돌려줘요. 그럼 어디까지 진출한 거야? 남쪽으로는. 그래서 한강 이부까지 진출했다는 게 이 소리야. 이건 아니어도 돼. 399년에 요서 지역에 있는 후연이라는 나라도 정벌하고 410년에 이쪽에 있는 동부여라고 하는 나라까지 점령하면서 영토를 북쪽으로는 북만주 일대로 남쪽으로는 한강 이부까지 확장한 게 광개토태양의 업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 얘기한 게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 이때 광개토태양이 400년에 신라의 원군을 파병했다라는 역사가 있어. 자, 사건은 이렇게 돼. 백제 아신왕이 고구려 광개토태양에게 신하관계로 들어갔잖아요. 그 자기 가족들을 보는 앞에서 대가리 조아리면서 존나 굴욕적인 외교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아신왕 입장에서는 고구려 광개토태양한테 보복을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선왕인 근초고왕 때 남긴 유산 하나가 있는데 백제 옆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어. 여기 니폰이 있잖아. 이렇게 해서 백제, 가야, 왜 삼국 군사동맹 체결하고 근초고왕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국가가 동맹 관계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삼국 동맹을 막기 위해서 신라하고 고구려가 동맹 관계예요. 그래서 백제 왕이었던 아신왕은 외왕에게 다급하게 서신을 넣어. 그래서 이 서신 내용은 뭐냐면 외왕께서는 군부대를 이끌고 우리 동맹국 금강가의 중심지인 김해에 상륙해서 신라를 맹렬히 공격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신라의 군주는 이 왜군의 공격을 혼자 막아낼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상국이자 동맹국가인 고구려 광개토태양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고구려 광개토태양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신라에 원군을 내리고 원군을 가지고 내려올 게 분명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구려 진영의 군사가 비게 되니 이때 백제 군사로 고구려의 진영을 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서신을 보낸 거야. 그래서 이 외왕은 실제로 근초고왕 때 많이 받았어요, 뭔가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도와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외인들이 금강가의 중심지인 김해성에 상륙해서 백제 아신왕의 명령대로 신라를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 이때 신라왕이 뇌물마리간이야.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근데 이 뇌물마리간 입장에서는 갓 내치 정비 끝냈는데 수천 명의 왜구들이 팬티 입고 창 들고 존나 쳐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외인들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으셨대. 그래서 윗국가이자 동맹관계에 있었던 고구려 광개토태양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고구려 광개토태양은 신하국가인 신라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만의 철과 기마병 부대를 신라 땅으로 내려 보내주게 돼요. 아, 참고로 이때 외인들이 고구려 광개토태양의 기마병을 본 적이 있을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주로 남해안에서 약탈하고 다니기 때문에 왜 이게 고구려 애들은 만주 땅에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외인들은 뭐 고구려 애들 쌤이 얼마나 셀까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때 고구려 기마병 부대를 신라 땅에서 처음 보게 된 거야. 이때 당시 외인들의 문명 수준은 그냥 팬티 하나 입고 창 들고 싸우는 그런 수준이었거든. 근데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자면은 고구려의 기마병 부대는 말까지 철갑으로 무장이 되어 있대. 그러니까 육중하겠지 무기 하나하나가. 그래서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지진이 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팬티만 입고 있는 외인들이 이러한 문명을 갖고 있는 고구려 군부대를 딱 봤을 때
신앙의 계획대로라면은 어느 정도 여기서 싸우면서 조금 버텨줘야 되거든. 근데 이 광개토태양의 김하병 부대를 보자마자 속된 말로 질러버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갔겠어? 배를 정박한 가야의 중심지 김해성으로 도망간 거야. 당시 김해에 있는 가야 군부대하고 외인들은 동맹관계잖아. 그래서 나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외인들이 갑자기 김해성으로 돌아오니까 깜짝 놀랐어. 가야 사람들을. 와, 역시 쪽팔리 새끼들 존나 잘 싸우네. 벌써 일주일 만에 신라 털고 옮겨 하면서 김해성 열어준 거거든. 근데 문제가 뒤에 먼지가 자욱해서 안 보였어. 그 뒤에 먼지가 이제 거치니까 보이는 거야. 고구려의 5만의 철갑 김하병 부대가 그대로 외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따라 들어온 거야. 근데 김해성 성문은 열려 있잖아.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금관가의 중심지인 김해성이 초토화되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이때 가야의 중심지가 김해성이었는데 지금 이 김해가 초토화됐잖아. 얘들아, 김해가 초토화됐으니까 이제 김해가 가야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중심지를 가야는 고령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때 외인들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400년에 5만 명의 철갑 김하병 부대를 보내서 외인들을 소탕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정리하면 돼. 자, 친구들아, 광개토 태양이 신라의 5만의 원군을 보내줬다는 기록이 있어. 주장이잖아. 그럼 뭐가 뒷받침돼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신라 수도가 경주인데요. 이 경주에서 발견된 그릇 하나가 있어. 이 그릇 이름이 호우명 그릇이야. 자, 41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릇인데요. 경주에 어떤 무덤 하나가 발견되게 돼. 그리고 너네들 이거 다 여기 마이크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질문 잘 답하시면 됩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상식선이니까. 야, 무덤이 발견됐어. 주인이 누군지 알아. 그럼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그거를? 뭐뭐? 릉. 무령왕? 릉. 근데 주인 누군지 몰라. 뭐라 그래? 뭐뭐? 총이라 그래. 총이라 그래. 자,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무덤 하나가 발견되는데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뭐가 발견되냐면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발견되게 되거든.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을묘년 국광상 광개토 태왕 지호 호우신 이렇게 적혀져 있어. 즉 을묘년 400년에 국광상 광개토 태왕께서 신라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그랬지. 근데 자꾸 호우호우 거리는 그릇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무덤을 호우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주에. 그래요. 그래서 경주 땅에서 이게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신라 도와줬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상식적인 접근을 해보자고. 광개토태양이 단순하게 신하국가인 신라가 불쌍해서 오만의 원군을 내려보내준 걸까? 아니야. 이번 기회에 얘네들 도와주는 겸 해가지고 신라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오만의 김하병 부대를 내려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 오만의 김하병 부대는 고구려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신라 수도 경주에 계속 남으면서 신라의 왕위 계승에도 다 간섭하고 막 그래요. 자, 아무튼간에 광개토태양 업적 끝났고요. 자, 광개토태양 아들내미 장수왕 가겠습니다. 장수왕. 일단 우리 장수왕 씨께서는 어린 나이에 황제 자리에 즉위를 했어요. 아버지 업적이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딴 비석 하나를 수도 국내성에다가 만들게 되는데 이게 414년에 만들어진 걸로 보았던 광개토대양릉비라고 하는 거예요. 414년에 만들어졌어요. 국내성에. 자,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할 거. 광개토 대양릉비는 제발 평양이 아니라 국내성 지역에 있어요. 아직 수도천도 안 했다. 자, 그리고 이 비석 만들고 나서 수도천도를 감행하게 돼. 평양성으로. 그 정은이가 살고 있는 그 평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427년에. 그러면은 평양을 천도한 이유가 있겠지. 이걸 외우는 게 서술형 포인트예요. 적고 외우세요. 자, 일단 평양 천도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기존 수도가 국내성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기존 수도 국내성은 지난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구귀족 삼촌들의 힘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야. 자, 그러면 어린 나이에 황제제를 즉위한 장수왕 입장에서는 구귀족이 국내성에서 힘이 존나 센데 국내성에서 제대로 된 황제 노릇을 할 수가 있어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된 황제 노릇을 하기 위한 새로운 도읍지가 필요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평양천도의 첫 번째 이유는 구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수도 옮긴다고 하면 구귀족 삼촌들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조카인 장수왕한테 와서 물어보겠지. 조카야, 여기 국내선 괜찮은데 뭐더러 저 남단의 평양까지 이동을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냐. 그럼 장수왕이 있는 그대로 말해. 삼촌들이 여기서 힘 존나 쓰니까 삼촌들 조지려고요 이렇게 말해. 그럼 삼촌도 바로 칼부림 나거든. 그래서 명분을 뭐로 세우냐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할 때 남쪽에 있는 백제하고 신라가 짰고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들을 혼내준과 동시에 그들의 영토를 뺏기 위해, 즉 영토를 남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남하정책 추진하기 위해서 수도를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두 개 쓰시면 돼요. 평양천도 이 두 개 서술하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남하 정책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으면 역시 또 뭐가 있어야 돼? 신발. 근거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 남하 정책이 있었다라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쪽 남단에 충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들어발랑가는 몰랐겠지만 충주에 고구려 비석 하나가 발견되게 되거든. 애당초에 한강 이남 충주 땅에 고구려 비석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고구려가 어디까지 내려왔다? 한강 이남까지 이때 내려왔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충주 고구려비 시험 단골 출제 포인트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 알려줄게. 잠깐만. 이거 충주 고구려비 하기 전에 얘들아 우르르르르 신발 피곤해 죽겠네. 충주가 전라도에 있어, 경상도에 있어, 경기도에 있어, 강원도에 있어, 충청도에 있어. 어디 있어? 충청도야. 간단하게 얘기할게. 자, 전라도는요. 옛날에 고려시대 1018년 고려 현종 때 지명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지명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전라북도에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 전주야. 전라남도는 그때 당시 나주야. 그래서 전주와 나주 앞글자를 따서 전라도야. 처음 알았지? 젠장할. 자, 그리고 이제 경상도는 어떤 두 곳일까 그러면? 그래, 경주하고 상주야. 충청도는 충주하고 청주모. 그렇지. 그 다음에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그렇지. 야, 너 잘한다. 너 지를 왜 이렇게 잘하냐? 자, 그럼 경기도는 뭐냐면 수도경자 써서 수도권 인근 지역을 경기 지역이라 그래.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충주는 충청도에 있어요. 충청도. 자, 이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 3개를 서술하시오. 이거 교과서에 있고요. 이거 장볼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일단 여기서 비석이 발견됐는데 이 비석이 고구려 비석인지 학자들이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비석에는 고구려의 관등 명칭이 적혀져 있어요. 관료 등급 명칭이. 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자, 조의, 태사자. 이게 고구려의 관료 명칭이거든. 아침이라 말이 잘 안 나와. 사자, 조의, 태사자. 아무튼 이거 딱 있을 때 이거 고구려 관료 등급 명칭인데 이거 고구려 비석이구나 하면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이 가능했던 거야. 근데 이 고구려 비석이 남쪽에 있다? 그럼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자면 장수왕 때 남쪽으로 내려왔거든. 그래서 이게 장수왕의 무슨 정책을 상징하는 비석이더라? 남하 정책을 상징하는 비석이겠거니 하면서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라하고의 외교 관계를 알 수가 있어. 고구려하고 신라하고의 외교 관계. 이 신라를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주 고구려비에서 동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동이. 자, 일단 이 동이 무슨 동자냐면 동력동자에 이게 이가 오랑캐 이자야. 그럼 신라 어떻게 부른 거야? 동쪽에 있는 오랑캐 생기들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럼 신라를 아랫국가로 본 거예요? 윗국가로 본 거예요? 아랫국가로 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알 수 있다. 그래서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 3개 쓰세요 하면은 요 3개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왕의 마지막 업적인데 중국의 남조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조왕조하고 친선 외교 관계를 통해서 남하 정책에 집중을 했어요. 자, 일단 이때 중국이 2개 왕조로 쪼개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자, 러시아하고 몽골 땅에서 활동하다가 내려온 오랑캐들이 여기 있는 중국 애들 몰아내고 중국의 북쪽 땅에 북조 왕조라는 것을 수립을 해요. 얘네들은 오랑캐 왕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중국에서 살고 있는 리얼 짱깔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좀 그러잖아. 리얼 짱깔라. 그냥 한족이라 그래. 왜? 왜 그럴까? 리얼 짱깔라가 왜 한족일까?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어느 왕조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야, 중국에? 한나라 안 들어봤어? 그래서 한족이야. 그래서 앞으로 한족 선생님이 얘기하면 리얼 짱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원래 여기 리얼 짱깔라 한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랑캐 침략에 의해서 북쪽 영토를 뺏기게 됐어. 그래서 이 한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조 정권이라는 걸 수립하게 돼.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이때 당시 남조와 북조로 쪼개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남조하고 북조는 사이가 좋게 안 좋게? 역같아. 특히 뭐 때문에 안 좋냐면 정통성 문제 때문에 안 좋아요. 누가 진짜 중국 왕조냐 이거 갖다가 엄청 싸우거든. 자, 그럼 고구려의 장수왕 입장에서는 지금 백제하고 신라를 조져댈 생각이에요. 그럼 남쪽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뒤쪽에서 중국 애들이 쳐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정통성 문제를 이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거 알고 교묘한 방책을 통해서 친성 외교 관계를 중국 국가들하고 체결해. 자, 일단 고구려 사신이 북조 황제 앞에 가. 그래서 북조 황제 앞에선 고구려 사신은 이렇게 얘기해. 저희 고구려 측은 생각하건대 여기 북조가 진짜 중국 정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북조 황제가 졸라 기뻐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당신들이 북방민족 출신이긴 해도 이전의 왕조인 서진 황제의 면류관을 직접 뺏어서 당신께서 쓰지 않으셨습니까? 면류관이 왕관이야.
그러니까 이전 왕조인 서진의 정통성은 북조에게 간 것이죠. 고로 진짜 중국 정부는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북조 황제는 존나 기뻐하면서 장수왕하고 베스트 프렌드 먹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조에 간 고구려 사신은 남조 황제 앞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 저희 고구려 측이 생각하건대 진짜 중국 정부는 남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남조 황제도 존나 기뻐해요. 이거 가뜩한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인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저 북쪽에 있는 저 새끼들은 오랑캐 새끼들 아닙니까? 무슨 오랑캐가 진짜 중국 정부예요. 밀려 내려오긴 했어도 진짜 중국 정부 한족이 만든 이 남조가 진짜 중국 정부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남조 황제도 장수왕하고 베스트 프렌드 먹어요. 근데 이 북조 황제하고 남조 황제는 이렇게 가운데서 농단당한다는 사실을 알아볼라. 모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이 두 나라하고 친선 외교 관계를 통해서 남하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교 방식을 만든 게 장수왕의 업적이에요. 끝났어요. 장수왕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갈 거야. 백제. 오늘 신라 지증왕까지 뺄 거예요. 다른 반들이 다 거기까지 빼서. 백제는 건국연도 외우기 쉬워. 기원전 18년이야. 근데 굳이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백제 건국설화 잠깐 얘기하자면 고구려를 건국한 게 누구지? 아유 힘들어. 주몽대왕이야. 주몽대왕. 주몽한테는 부인이 있어요. 소선호라고. 그래서 이 소선호하고 주몽대왕 사이에 두 명의 왕자가 태어나게 되는데 첫째가 유리래 쏘아리 비류 왕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온조 왕자예요. 그래서 뭐 고구려의 여러 귀족들은 비류하고 온조가 주몽대왕의 총애를 잔뜩 받고 있기 때문에 차기 황제 자리에는 뭐 비류 아니면 온조가 앉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인생 살다가 변수가 있어 없어? 변수가 어떻게 없어? 당연히 있지 인간 삶에. 그러니까 이 변수가 있어. 자, 이 주몽이 원래 어디서 내려온 친구라 그랬지 내가? 부여에서 내려온 친구라 그랬지. 그래서 북부여 지역에서 살던 시절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임신된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내려와서 고구려 황제 자리가 된 거야. 그리고 그 여자분은요 아이를 출생시키고 나서 그 아이를 혼자서 길러요. 그 왕자가 유리 왕자야. 자, 근데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유리한테 유언으로 남긴 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줘. 사실 너는 아빠가 있다. 이 유리는 아빠 없는 줄 알았어요. 애당초에. 아빠가 있다는 거야. 그 아빠는 누구냐면 남쪽에 내려가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하신 시조 주몽대왕이시다라고 이제 유리 왕자한테 이 말을 전달해줘. 자, 그럼 이 유리 왕자가 이 말 듣자마자 뭔 생각에 잠기겠냐? 내 수저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바로 고구려로 찾아가. 그래서 고구려 왕이 주몽대왕 앞에서 아빠를 시전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주몽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남자애가 와가지고 아빠! 이러니까 수상해서 뒷조사를 해본 결과 지 친자식이 맞아요. 그래서 이 주몽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대. 비류하고 온조는 항상 옆에 있어서 사랑을 받았잖아. 아버지의 사랑을. 근데 이 유리는 자기가 있는지도 몰랐던 자식이었잖아. 그때부터 유리한테 온갖 총애하고 관심을 다 쏟아부어주기 시작했대요. 자, 그러니까 비류하고 온조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부여 지역에서 내려온 이 유리 형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끼는 걸 봤을 때 차기 대권은 유리 형님께서 앉을 게 분명하다. 문제는 이 유리 형님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 형제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죽이려 할 게 분명하니 차라리 그 전에 우리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남쪽에 내려가서 우리들만의 왕국을 만들자 해서 온조대왕께서 한강을 도읍 삼아서 만든 게 어떤 나라? 백제예요. 자, 거기 옆에다가 적어. 온조가 백제 왕국을 만들고 나서 성씨 하나를 만드는데 이 성씨는 부여씨입니다. 부여씨. 그래서 사료 읽을 때 부여씨 가문 이렇게 나오면 백제 왕족 성씨야. 부여에 대한 사료가 아니에요. 잘 구분해. 백제 왕족 성씨는 부여씨야. 그래서 이름이 이래. 부여, 명농 이래. 명농이 이름이고 부여씨가 성인 거야. 자, 일단은 백제 수도변천사 가자. 한강을 도읍 삼아서 위례성이라고 하는 도읍지를 만들어요. 야, 나 몰랐는데 그 에비앙 물 먹어본 사람. 야, 그 프랑스 수돗물이라며. 난 무슨 산에서 길러온 줄 알았어. 나 그래서 2,300원 내면서 그 비싼 물 계속 마시고 있었는데. 어제 대전에서 강의하는데 애들이 그 수돗물이에요 이러는 거야. 젠장을 수돗물 처먹고 맛있다고 하고 다니는데. 아유 씨. 아무튼간에 이제 한강에 있어서 위례성의 별명은 한성이야 한성. 그러니까 온조대왕께서 여기를 처음 도읍 삼아서 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좀 배신감 들었어. 프랑스 새끼들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도성은 어디냐면 웅진성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은 475년에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인해서 위례성 수도가 함락되게 되거든. 그래서 산이 많은 웅진성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됐고 현재 지명도 알아놓자. 여기가 충청남도 공주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공주는 되게 경사가 가파른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적 침략 방비 어때?
유리한 곳이. 그래서 웅진성으로 간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서 이제 538년에 성왕 집권기 때 평야가 많은 사비성으로 마지막 수도를 천도하게 돼. 그리고 사비성에서 역사가 마무리된다. 애들아, 백제로 왕이 있어. 그리고 귀족 집단이 있겠지. 자, 그러면 귀족 집단의 힘이 셀까요? 왕권이 셀까요? 무조건 삼국시대 때는 귀족 집단의 힘이 세요. 그럼 이 말은 즉슨 백제도 왕 혼자서 단독적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자, 그럼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귀족 친구들. 그래서 무조건 귀족회의가 이제 거쳐야 행정 업무가 처리가 되는데 이 귀족회의에다가 별표 치고 무조건 외워라. 정사암회의야, 정사암회의. 자, 왜 이 귀족회의를 정사암회의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제 마지막 수도가 여기 삽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충청남도 부여군이에요. 지금 현재 지명사. 자, 이 부여군에 호암사라는 절이 있대. 니네 사료에 나와 호암사. 이 호암사라는 사찰 가보면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왕과 귀족들이 모여서 바위 앞에서 정치를 논했대. 그래서 그 바위를 바위 암자야 정사를 논하는 바위라고 해서 정사암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래서 바위 앞에서 귀족회의에서 정사암회의예요. 이를 주관하는 최고 귀족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상자평이라고 부르는데 친구들아 여기 좌평 위에다가 별표 치고 외워. 자, 만약에 니네들이 사료 나오는데 좌평 무식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백제 사료야. 야 잠깐만 여기 학교 발표 다 났죠? 설레고 부처 핸섭? 넌 어디 나왔어? 너 유일? 왜 안 좋은 결과야? 유일이야? 자네는? 어디? 그래? 슈정. 나 그랬어? 그랬어? 쏘리. 그래. 그래. 아무튼 솔레고는 근데 외부 사료 많이 내요. 그래. 둘이 유일이구나. 다행이다. 여기는 대륙횡단 하는 사람이 없네요. 어떤 내 제자는 솔레고 떨어지고 거기 갔어. 전주여고인가? 그래서 저기 완산동까지 이렇게 가야 돼. 그 완산고 이게 배정받은 남자애들도 저기까지 대륙횡단해야 돼. 그 짓거리 하면서 학교 생활 못해. 무조건 학교는 가까운 데로 가야 돼. 자, 아무튼 간에 그래. 그래서 이게 좌평 나오면은 외부 사료든 뭐든 간에 백제 사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가자. 백제 역사 3세기. 3세기. 일단 이 3세기에 고이왕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등장을 하세요. 고이왕. 자, 일단 고이왕의 첫 번째 업적. 백제가 어떤 강 유역에서 건국됐다 그랬지? 한강. 그래서 이 한강이 지금이나 뭐 애나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군사를 돌려서 한강 유역을 싹 다 장악한 게 고이왕의 첫 번째 업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한강을 토대 삼아서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이때 다 마련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고이왕 때 16관등제라고 하는 게 정비가 되게 돼. 관등이 뭔데요? 관료 등급을 관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공무원 등급이 총 몇 등급까지 있지? 9급까지 있어. 자, 백제 친구들은 몇 등급까지? 16등급까지 존재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 공무원들끼리 서로 위계질서 구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끼리 공복을 정해요. 자, 삼색 공복인데 삼색 위에다가 또 별표 쳐. 자, 이유 하나 알려줄게. 신라하고 고려 공복제도도 배울 거야. 근데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안에서 삼색 공복 갖고 있는 건 백제 역사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사료에서 삼색 나오면 무조건 그냥 백제 사료예요. 이해되셨어? 자, 일단은 6급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은 자주색을 입고요. 11급 이상의 중위급 공무원은 비색을, 16급 이상의 하급 공무원은 청색을 입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비, 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사함에 참여한 귀족 관료야. 근데 저 멀리서 자주색의 공복을 입고 있는 애가 나한테 다가온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눈 깔고 가야 돼. 왜? 높으신 분이야, 낮으신 분이야? 개 높으신 분이야. 청색 공복 입고 나한테 다가오네. 어떤 애가? 어깨빵 치고 가도 돼요. 왜? 낮으신 분이야, 높으신 분이야? 낮으신 분이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삼색 공복 제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이때 중국 법인 율령이 수용되고 반포됐다라는 추측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추측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록은 없는데 이때 막 백제 법률 같은 게 고이왕 때 막 나오거든. 그래서 이 법률 체제인 율령이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학자들의 추측만 있을 뿐 확정된 건 없어. 교과서에 분명 이렇게 써 있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추측만 있다고. 자, 그리고 이제 고이왕이 아무리 잘나도 이 많은 나란 일들을 다 혼자 처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업무별로 고이왕의 나랏일을 보좌해주는 육자평이라고 하는 6명의 대신들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아 이 육자평들 다 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외워야 돼. 왜 그러면 고등학교는 이제 사료강인 게 나오는데 그 중3 친구는 안 해도 돼? 그냥 육자평이 있었다라고만 하면 돼요.
중3은 아주 해피해피하게 놀고 계시면 돼. 자, 일단 볼게. 자, 일단 이 육좌평 중에 가장 우두머리 좌평을 적어 내신 좌평이라 그래.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시험 기간 때 선생님이 사료 강의할 때 어차피 이거 다시 강의를 해줄 건데, 자, 아무튼 이 내신 좌평은 뭐냐면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친구예요. 왕명출납. 그럼 선생님 왕명출납이 뭔데요? 역사 배울 때 왕명출납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해주고, 신하들이 뜻이 있으면 왕에게 뭘 올린다 그러지? 뭘 올린다 그러지? 총을 올려? 절? 아니 절하면서 뭘 올려? 아니, 절마하면 어떻게 해? 뜻이 있는데 뭐 내 마음을 맞춰보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뭘 올려야 돼? 뭘 뜻이 있으면 뭘 올린다 그러지? 니네들 상소문이라는 걸 안 들어봤냐? 상소를 올린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 왕에게 올리는 글을 상소라 그러는데, 상소를 왕이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역할이에요. 이해됐지? 그럼 왕과 신하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왕명출납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되셨어? 되셨어? 아, 그럼 지금 용어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이해되셨어?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내법 좌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내법 좌평, 관직 명칭이야. 내법 좌평. 자, 딱 봐도 이 내법좌평은 뭘 제정하는 친구죠? 법률에 대한 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률 수정.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정하는 기관을 뭐라 그래요? 현 대한민국에서. 법 제정하는 기관 뭐라 그래? 그래, 국회. 아이고, 잘했다. 의회지? 의회? 자, 그럼 국회의 장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국회의장이에요. 내법좌평이. 자, 그다음에 이제 내두좌평이 있어. 내두좌평. 내두좌평. 자, 일단 이 내두좌평은 뭘 담당하냐면 백성들한테 걷는 세금 및 그다음에 나랏돈 관리,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지금 따지면 현 대한민국의 재정기획부 장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돈 관리하는. 자, 그다음에 이제 위사좌평이 있어. 위사좌평. 위사좌평. 자, 이 위사좌평은 궁궐 수기 등을 담당합니다. 궁궐 수기. 자, 단어 풀자. 한자. 자, 이게 숙이 잘 때 그 숙이에요. 숙박할 때 숙. 그 다음에 위가 지킬 위야. 궁궐에서 뭐 하면서 자면서 궁궐을 뭐 하는 거야? 지키는 거야. 아, 대통령 경호실장이야. 이해됐어? 청와대 경호실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좌평이에요. 조정좌평. 조정좌평. 자, 조정좌평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담당합니다. 뭐 지금은 따지면 대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재판 담당하는 애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라스트 병관좌평이에요. 병관좌평. 딱 봐도 이 병관좌평이라고 하는 친구는 뭘 담당해? 국가의 병사, 군사를 담당하는 현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니네들 교과서 받으면 사료에 이게 다 나와 있을 거야. 아, 물론 사료에 빈칸 뚫어서 변별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다 암기하는 게 베스트인데, 아, 선생님 저 시간 없는데 너무 급해요 하면은 이 애만 그럼 외우고 가세요. 내신좌평. 이유가 뭐냐면 왕과 신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내신좌평이 육좌평 중에 으뜸좌평이야. 그래서 별칭이 뭐냐면 상좌평이야. 가장 으뜸 좌평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럼 이 내신 좌평이 상좌평이라고 불려지면서 백제 귀족회의 뭘 주관하는 슈리? 정사회의를 주관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 같은 애라고. 됐지? 육좌평 끝. 육좌평 끝. 자, 그다음에 이제 4세기 근초광 업적 가겠습니다. 근초광. 근초고왕. 자, 고이왕 때 삼국 중에 가장 일찍 이렇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내치 정비를 싹 다 했기 때문에 다음 생인 근초고왕 때 최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됐어. 일단 근초고왕의 첫 번째 업적. 마한 지역을 싹 다 백제 영토로 병합하는 데 성공한 업적을 갖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마한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야. 자, 그 백제인들은요 서울 사람이에요. 한강에서 시작했으니까. 자, 서울에서 시작한 백제 영토가 충청, 전라도까지 이렇게 영토가 이때 확장됐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마한 지역을 통일하고 나서 영토를 북쪽으로 확장하고자 고구려의 남쪽에 있는 어디를 공격하더라? 평양성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을 하게 돼요. 371년에. 떠올려. 공부했으면. 그럼 여기 평양성에서 고구려 황제 하나 죽이고 오는데 그 황제가 누구셔? 나 꿈꿨니? 저번 주 수업한 거 같은데. 이거 나 혹시 나 꿈꿨어요? 고국 원앙이에요. 고국 원앙.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중3 때도 했잖아. 고국 원앙이야. 그래서 이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고 오잖아. 이 고국 원앙의 본명이 뭐더라? 고사유야. 그래서 여기서 싸우다가 백제병사에 활 맞고 죽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평양성 공격해서 고국 원앙 전사한 것까지 근초고왕의 업적이야.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시대 세트로 가주셔야 돼. 이게 제일 베스트. 자, 그리고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자면 요하강이 이렇게 있어요. 얘들아, 요하강 서쪽 뭐라 그래? 요서. 그렇지. 요서. 요서. 태산 동쪽을 산동 지역이라 그래. 자,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열도가 있으면 여기 남단에 규슈라고 하는 섬이 있어. 자, 중국 역사 수소와 양서 기록에 따르자면 백제의 영토가 요서, 산동반도, 규슈까지 확장됐다라는 중국 역사 기록이 있어요. 자,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자면 이만큼 대제국을 근초광 때 수립하게 된 거야. 근데 하나 알아두자. 요서, 산동반도, 일본 남단의 규슈까지 영토를 확장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는 없습니다. 중국 역사 기록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이걸 공식적인 역사로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근거 부족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근데 중국 역사 기록에는 있으니까 무시는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근초고왕 때 여기까지 그냥 진출은 했나 보다 해서 교과서에서 진출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초고왕 때 왕권이 강하게 약하게 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첫째 아들 근구수태자에게 그대로 왕위를 처음으로 부자 상속한 사람입니다. 요거 잘 나와요. 그 저번에 내가 알려줬지만 연맹국가에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 그 4가지 조건은 충족한 왕들이 주로 시험에서 나오는 거야. 중3이든 고1이든 간에. 그래서 부자상속한 근초고왕 잘 나온다. 저기 완주고에서 저번에 옛날에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후반에 침류왕 들어가도록 할게. 침류왕. 침류왕 때 백제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왔고요. 동친의 마라나타라는 승려로부터 자, 공인됩니다. 바로 왕권 강화에 도움되니까 바로 공인해. 그리고 이제 바로 5세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5세기. 자, 얘들아, 루루루 배웠다. 5세기는 어느 나라의 전성기야? 어느 나라의 전성기? 5세기면. 그래. 고구려야. 그럼 5세기 혼자 사셨던 분 누구야? 여태 황제 고구려. 혼자 사셨던 분 딱 봐도 이름이 혼자 사시게 생겼잖아. 100년을. 장수왕이에요. 장수왕이에요. 제발 몰라서 대답 못한 게 아니라 낯가려서 부끄러워서 대답 못하는 것도 좋겠다. 장수왕이야, 장수왕. 자, 어쨌든 장수왕인데, 자, 일단은 이때 이제 장수왕이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하지?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남하 정책. 근데 고구려보다 백제하고 신라의 힘이 약하단 말이야. 자, 그럼 백제하고 신라는 고구려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서로 뭐 해야 돼? 동맹을 해야 돼. 자, 당시 백제 왕이 비유왕이에요, 비유왕. 신라왕이 눌지마리까냐. 자, 이 비유왕은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그 백제하고 가까이 있는 남쪽의 평양성 지역으로 고구려가 소도를 이동했고 여기에 고구려 군사가 집중돼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딱 봐도 고구려의 군사는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 보여. 그래서 비유왕은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433년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하게 돼요. 신라의 눌지마리까나고.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계로왕으로 넘어갈게. 비유왕 다음이 계로왕, 계로. 계로왕은 472년에 당시 북쪽에 북위라고 하는 중국 국가가 있었는데 이 북위의 헌문제에게 서신을 보낸 업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계로왕 때 장수왕의 남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한 서신을 보낸 거야. 그래서 북위의 헌문제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원래 이 북위하고 백제 사이에 고구려가 껴있었고 이 고구려는 북위 황제와 백제 황제 교역을 중간에서 도와주는 좋은 기능을 하는 국가였대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고구려가 성격이 승냥이, 짐승과 같이 변해서 오히려 북위 황제와 백제 황제의 교역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그런 나쁜 일을 하고 있으니 북위 황제께서는 부지 군사를 일으켜서 고구려에 북단을 쳐주십시오. 저희 백제 군대 갔다 고구려에 남단을 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서신을 북위 황제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여기 북조 정권이라 그러거든. 여기는 오랑캐 황제하고 고구려 장수왕하고 사이가 어때? 친해 안 좋아? 베프라 그랬잖아. 친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북위 황제 헌문제 입장에서는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 치자고 계로왕이 서신 보낸 거야. 그래서 북위 황제인 헌문제는 야 이거 쪽지 잘못 왔나 보다. 이거 장수왕한테 보내 해서 장수왕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 그럼 이제 장수왕 입장에서는 이 계로왕이 중국 황제 이용해서 자기 친다는 계략이 있다는 거 알게 됐지.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 3만을 이끌고 백제 수도성인 위례성으로 장수왕의 고구려 군부대가 이걸로 공격이 들어와요. 당시 위례성은 고구려 군부대한테 포위를 당했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위례성을 지켜내야 되잖아. 수도성이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 문주태자한테 너는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동맹관계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백제하고?
신라지. 신라의 자비마리간이라는 임금에게 원군을 받아오라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든 위례성을 지키겠다고 해요. 원군 올 때까지. 근데 결국 위례성은 함락되게 된다. 장수왕의 고구려 군부대에 의해서. 위례성이 함락되게 되자 계로왕은 위례성 서문으로 이제 달아나거든. 근데 결국엔 위례성 근처에 아차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아차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산성이야. 여기서 장수왕의 고구려 군부대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계로왕은 결국에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구려 군부대에 의해서 백제왕이 어디서 죽었다? 아차산성이라는 곳에서 죽었다라는 거야. 위례성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조태자는 신라의 자비마리간한테 원군을 받아서 위례성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미 아버지는 고구려 군부대한테 처형을 당하셨고 수도 위례성은 고구려한테 점령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 자, 그럼 이 문조태자는 원군을 이끌고 위례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막고자 그 다음 문조태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문주왕이에요. 그래서 이 문주왕은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막기 좋은 산이 많은 충청남도 공주 웅진성으로 백제 수도를 옮기게 돼. 그래서 문주왕의 업적이 웅진천도예요. 웅진천도.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서울에서 살고 있는 백제 왕족들이 지금 충청남도로 이주를 한 거잖아. 수도를. 그럼 여기 충남에 있는 귀족들한테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졸라 잘해야 돼. 근데 우리 백제 친구들이 서울에서 건국됐잖아요. 서울 지역 귀족들 말고 다 개, 돼지, 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충청도 귀족들 계속 멸시하고 무시했던 거야. 그러니까 충청도 귀족 중에 해씨 집안 귀족이 있는데 개빡치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 문주의 취미가 사냥터 가서 사냥하는 거야. 왕이 사냥터를 갔는데 2주 동안 왕궁에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신하들이 그 사냥터를 다급하게 수색을 하는데 그 사냥터의 숲을더미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결국 이 토착 세력에 의해서 결국에 암살당해서 저 세상 가시게 문주왕이에요. 자, 귀족들은 왕이나 암살하고 있고 장수왕은 죽어 안 죽어? 죽지 않아. 네버 다이 장수왕이잖아. 자, 그래서 영토 계속 뺏고 있는 거야. 이런 개환장 아모르 파티 같은 상황을 동성왕이 물려받아. 그래서 이 동성왕은 나체 동맹을 더욱더 약화시켜야겠어, 강화시켜야겠어? 강화시켜야지. 이때 당시 신라 왕이 소지마리간인데요. 그럼 봐봐. 동맹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제일 좋은 방법. 동맹을 강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 뭘까? 결혼이야. 그래서 동성왕은 소지마리간한테 Do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요? 프로포즈를 해. 자, 이렇게 해서 백제하고 신라 왕족 간의 결혼 동맹이 이렇게 해서 체결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상식적인 접근하자. 상식적인 접근. 동성왕 성별 뭐게? 맨 남자야. 소지마리간도 맨 남자야. 야, 그러면 남자하고 남자끼리 결혼해? 그래서 뭐 얘 게이야? 그래서 동성왕이야? 아니겠지? 그래서 동성왕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가자면은 자, 소지마리간에 딸이 있으면 딸이 시집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소지마리간에 딸이 없어. 그래서 이제 소지마리간에 친척이 있거든. 신라에서 가장 높은 1급 관직을 이벌창 관직이라 그러는데 이벌창 관직에 앉은 졸라 이름 바쁘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름이 이제 비지야, 비지. 그래서 이 비지의 딸이 시집 가는 거야. 어쨌든 지 조카를 보냈으니까 경주 김씨 가문 신라 왕족과 부여씨 가문의 결혼 동맹은 이렇게 해서 체결되게 된 거예요. 백제 왕족 간에.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 외울 때 그냥 이 사람 게이 만들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동성 결혼해가지고 이제 동성왕 하면은 좀 암기는 편해. 이분한테 몹쓸 짓거리지만. 나 옛날에 경주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야, 이런 거 나만 불편하냐? 경주 놀러 가본 사람. 거기 황남대총이라고 해서 큰 무덤 있잖아. 거기 무덤 앞에 포토존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막 이제 커플들이 우리 오빠랑 같이 한 샷 하면서 이제 무덤 앞에서 이렇게 착 이렇게 찍거든. 난 뭔 짓거리인가 싶어. 남의 무덤 앞에서 뭔 지랄이야. 야, 난 내가 거기에 묻혀져 있는 사람이면 그 새끼들 저주 내릴 것 같아. 졸라 빡칠 것 같지 않냐? 갑자기 와갖고 뭔데 나한테 허락도 없이 셀카를 찍고 나랑 같이. 근데 이게 내가 불편함, 그러니까 나만 불편한 건가? 전공이 이쪽이라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좀 불편했어. 자, 아무튼 이제 6세기에 무령왕 얘기할게. 백제 무령왕. 백제 무령왕. 자, 일단 5세기 때면은 장수왕의 남하 정책 때문에 백제 영토 다 뺏기고 백제가 나락길을 걸어요. 자, 근데 이제 다시 부흥하고자 하는 게 무령왕 때 처음 시작해. 자, 우리 이제 무령왕이라는 친구는 지방 귀족들부터 견제해서 왕권부터 다시 재강화시킬 생각이야. 그래서 지방 행정구역 22남로 행정구역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방에 있는 토착 귀족들을 견제하고자 지방관을 보내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너네들은 지방을 견제하고자 니네가 왕이야. 지방관을 보내려고 그래. 생판보르는 남을 지방관으로 임명하는데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얘네들이 또 토착 세력하고 돈 쳐먹고 결탁해서 반란 일으킬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너네들이 살면서 가장 믿고 사는 1차적 사회적 집단은 뭐라 그래요?
패밀리 가족, 왕의 가족을 뭐라 그래? 왕족. 그래서 지방의 왕족을 지방간으로 파견한 거야. 얘네들은 배신 안 하겠죠. 토착 세력한테. 그래. 자, 그리고 이제 무령왕 때 중국 양이라고 하는 남족 국가하고 교류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중국과 교류가 있었다라는 근거. 자, 그래서 양직공도라고 있는데요. 아마 한 장 넘겨보면은 그림이 있을 거야. 선생님 그림 못 그려요. 내 거 그림 보면 맞힐 문제도 틀린다 그랬지? 거기 뒤에 그림 하나 있을 거야. 양직공도라고. 한번 이제 양직공도 그림 한번 보자고. 양직공도. 저기 보여? 저기 보여? 요때 중국 양나라의 황제 이름이 소연이에요. 이름 이쁘죠? 남자예요. 개 쌍남자 같이 생긴 테토남입니다. 자, 아무튼간에 우리 쌍남자 소연 황제께서요 백제사신이 이렇게 자주 놀러 와. 그러면 백제사신 놀러 올 때마다 야 백제사신 왔고 얼굴 졸라 신기하게 생긴 거야. 야 너 얼굴 개 신기하게 생겼다 하면서 저렇게 매번 그려놓은 거야. 그게 막 이제 백제사신 그려놓으면서 백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막 질의응답도 해요. 막 그리면서 야 니네 왕 새끼 뭐 하고 있어? 이러니까 이제 귀족들 견제하기 위해서 20담로 설치했는데요. 한자로 그 내용이 옆에 적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양나라 중국 유적터에서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백제사신이 중국까지 갔다 안 갔다? 갔다. 교류가 있었다라는 증거인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무령왕의 무덤 아니야. 이게 벽돌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졌어. 야 친구들아, 벽돌은 어느 나라 건축 양식이지? 나 안 알려줬나? 우리나라는 탑이랑 건축물 만들 때 무슨 재료 갖다 만들어? 돌 갖다 만들잖아. 왜? 왜? 구하기 흔해서. 자, 일본은 뭐로 만들어? 주택이나 탑 이런 거? 나무. 왜? 구하기 흔해서. 자, 근데 중국은 흙밖에 없어요. 흙을 구우면 단단해지거든. 이걸 벽돌이라 그래. 자, 그러면 이 무령왕은 벽돌 양식이니까 애당초에 어느 나라 양식? 중국 양식. 중국과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성왕입니다. 성왕. 옆에다가 또 본명 써놓으세요. 만약에 외부 사료 문제가 나오면 이 사람 본명이 나올 거야. 이 사람의 본명은 부여 명농 씨예요. 부여 명농. 그래서 사료에서 부여 명농이라고 할 거야. 부여는 성이야. 이름이 명농인 거야. 자, 일단 이 성왕은 딱 즉위하고 나서 이렇게 즉위해. 나는 제2의 근초고왕이 될 거임 하면서 즉위하신 분이에요. 이 말인 즉슨 고구려한테 빼앗긴 이전의 영토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 이때 수복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방하신 거야. 근데 지금 수도가 웅진이잖아. 산이 많아 외적 침략 방비는 유리한데요. 대외 확장 정책을 하기에는 불리해요. 꽉꽉 막혀가지고. 그래서 귀족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38년에 수도를 평야가 있는 충청남도 부여군 사비성으로 천도를 하게 된 게 성왕의 첫 번째 업적이야. 자, 성왕은 뭔가 나라를 다시 바로잡고자 해. 자, 그럼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사업자들은 뭐부터 바꾸게? 뭔가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자 할 때 뭐부터 바꿔야지? 간판부터 바꾸는 거야.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이제 하지 않고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교체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남부여 시대라고 공식적으로 불러. 그리고 어려운 개념이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어요. 오부오방 22부. 최근까지 대한민국사 강의하다가 이거 강의하니까 난 너무 이지하다. 자, 오부오박 22부. 자, 일단은 수도가 사비성이야. 자, 수도를 원활히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구역을 몇 구역으로 쪼갠다? 5구역으로 쪼갠다. 고구려하고 비슷해. 이렇게 네모날 거 아니야. 북부, 내부, 남부, 동부, 서부 이렇게 해서 5구역을 쪼개. 자, 그리고 지방은 총 5구역으로 쪼개요. 지방을 크게 몇 구역으로? 5구역. 이거를 방이라 그러는데 자, 적어. 자, 아이고 씨, 왜 안 떨어져? 자, 여기 방구역에 왕이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관 파견했겠지. 이 지방관 이름이 방령이에요. 방령. 그래서 너네들이 사료 읽을 때 방령이라는 지방관 명칭 나오면 이거 백제 사료야. 알겠지? 이거 사회사 할 때 이거 배워요. 방령. 사료에서 잘 나와. 교과서에도 이 방령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사료에 실제로. 방에 파견돼서 방령이야. 자, 그리고 이제 22부 얘기할게요. 원래 백제는 보면은 나랏일을 6명의 재상들이 이렇게 처리했잖아. 근데 문제가 뭐겠어? 나라 업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얘네들이 감당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육자평 제도에서 이걸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관청화 시킨 거예요. 몇 개 관청을 둔 거야? 그러면 22개.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설명할게. 집중해서 잘 들어. 내관 12부와 외관 10부를 설치해. 자,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역사 배울 때요. 팁 하나 줄게요. 계속 나와. 이런 용어들은. 이게 내가 안내자야. 그럼 딱 봐도 중앙을 뜻해? 지방을 뜻해? 왔다. 우리가 지방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중앙이야. 수도.
그러니까 중앙 일을 하기 위해서 중앙 행정관청 몇 개를 설치했다? 12개를 설치했다. 친구들아, 현 대한민국 정부에서 행정 일을 하는 관청을 뭐라 그러지? 행정안전부라 그래.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여러 개의 부서가 있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너네 인생하고 전혀 상관없는 국방부라는 시설이 있어. 너네 인생에는 상관없겠지만 다른 친구들한테는 존나 상관 있을 거야. 앞전에 국방부 있고 소방안전부 있고 보건복지부 있고 이러잖아. 이러한 관청 12개를 두었다는 소리야. 중앙관청. 이해되시지? 자, 그리고 이제 외는 바깥 외자야. 안 내가 중앙을 뜻하는 거라면 바깥 외는 뭘 뜻해? 지방관청 몇 개를 두었다? 10개를 두었다. 그럼 합쳐봐. 총 몇 개? 22개. 그래서 나란 일 처리하기 위해서 22개 관청을 두었다. 22부 설치가 이 소리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성황의 대표적인 업적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장악한 업적을 갖고 있답니다. 여기 시험 문제 좀 잘 나와요. 551년. 아,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 진짜 이게 갑자기 프린트가 안 돼. 제가 그래, 아무튼 간에 갑자기 화내서 미안해요. 한강유역의 시작자가 한강유역의 시작자가. 자, 일단은 봐봐. 자, 이 성황하고 항상 세트로 가져야 되는 신라 왕이 있어. 누구냐면 이때가 6세기잖아. 그럼 딱 봐도 신라 전성기 누구? 제가 못 물어볼 걸 물어봤군요. 미안합니다. 진흥왕이에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좀 써놓을래? 자, 성황하고 진흥왕은 항상 세트로 가져야 돼. 이건 관계사 문제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 성황사를 딱 주고 이 시기 신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옳은 것은 하면 진흥왕 업적 올라야 돼. 자, 일단은 이때 이제 신라에 진흥왕이 있었고요. 백제 성왕이 있었어요. 고구려는 북제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 중이어서 지금 정신이 없어. 그럼 이 말은즉슨 지금 고구려한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자, 그래서 이 백제 성왕은 신라 진흥왕에게 2차 나제 동맹을 이렇게 건의해. 이렇게 해서 나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고구려를 침공해서 이 고구려한테 빼앗긴 한강 유역 땅을 수복하게 되면은 이 백제의 발원지는 한강 하류라. 여기 하류 땅을 백제가 먹고 여기 상류 땅은 신라가 가지시오라는 식으로 서로 약조를 하고 한강 땅에 쳐들어가서 고구려 애들을 몰아내는데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이때 한강 하류 땅을 어떻게 한 거야? 일시적으로 장악을 한 거예요. 근데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잠깐 장악했다는 소리지? 이유가 이렇게 돼. 자, 신라는 태백산맥하고 노령산맥에 짱 박혀 있어서 얘네들은 속된 말로 거의 히키코모리 성향이에요. 계속 짱 박혀 있다 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와본 적이 없어. 근데 백제 성왕이 한강 땅 주겠다니까 뭐 상류가 뭔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좋은 땅이겠지 하면서 왔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백제가 차지한 이 하류가 좋은 땅일까 아니면 여기 신라가 차지한 상류가 좋은 땅일까? 하류야. 바닷길이 이어지잖아.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여기가 물도 많고 농토도 좋아서 농사도 잘 돼. 근데 여기 상류는 쓰레기 땅이에요. 자, 이 여름에 덥고 습한 바람이 불죠. 자, 요런 방향으로 불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산이 있는데 여기 높은 산들이 있다 보니까 덥고 습한 바람이 높은 산을 못 타고 넘어가. 그래서 여기에 고인단 말이야, 더운 바람이. 그럼 여기 있는 바짝물도 다 어떻게 되지? 타 죽어. 이걸 팬현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있는 곳이 상류 땅이야. 그래서 신라의 진흥왕은 아니 지들은 좋은 땅 처먹고 우리한테 쓰레기 땅 줬네 해서 갑자기 이 나제 동맹을 결렬하더니 백제를 몰아내고 하류 땅까지 장악을 해요. 그래서 신라에게 뺏겼기 때문에 일시적 장악이고 그래서 신라 진흥왕이 이때 한강을 백제를 배신해서 차지했기 때문에 신라가 전성기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지금 백제는 신라 진흥왕한테 배신이라는 걸 당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강 땅 다시 되찾아야 될 거 아니야? 나제 전쟁이 갑자기 시작돼. 갑자기 나제 동맹이 나제 전쟁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백제 군부대가 신라 진흥왕한테 연전연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성황의 맏아들 태자가 전선에 나가서 병사들하고 함께 싸우고 있었는데 계속된 연전연패로 인해서 사기가 땅바닥을 기고 있었대. 그래서 왕이자 아버지였던 성황에게 서신을 보내 아버지께서 직접 전선에 나와 주셔서 백제 병사들을 독려해줘서 사기를 올려주십시오 라는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대요. 자, 왕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지. 그래서 성황은 자기를 보필하는 호위무사 50명과 함께 사비성을 나서게 되는데 당시 신라 장수였던 김문혁과 고관 도도가 관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 충청북도 옥천에 있어. 여기에 성황이 올 줄 알고 여기에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성황은 이 여기에 신라 군사가 매복돼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결국에 신라 병사들에 의해서 인질로 잡히게 됐답니다. 그래서 성황은 이때 포박이 됐어. 신라 장수들한테. 그때 성황은 오늘 자기 운명을 깨달아요. 오늘 내가 여기서 돼지겠구나. 그래서 신라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단 말이야. 이 병사들 중에 가장 직급이 높은 자가 누구인가? 난 그 자한테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도 자기가 죽는 거는 인정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백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날 죽여줬으면 한다. 그러니까 매너 해달라는 거죠. 명예는 좀 챙겨달라는 거야. 죽는 건 인정해도. 근데 이제 이 소리를 들었던 신라 장수 고관 도도가
신라 병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병사들 중에서 가장 천박한 새끼 앞으로 나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비 한 마리가 영 하면서 나온 거야. 너 왜 왔냐? 이러니까 전쟁 참여하면 면천시켜준다 해서 왔는데요. 야, 이 새끼한테 칼 줘. 자, 이 새끼 넥스라이스. 이렇게 해서 노비한테 여기에서 처형당한 게 성왕이에요. 그래서 사료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신라 병사에 의해서 부여 명농이 처형당했다라고 나와. 그럼 뭐야? 성왕과 진흥왕의 관계의 사료야. 자, 그래서 관산성 전투에서 죽었어. 자, 옆에다가 적자. 자, 이거는 이제 필수야, 필수. 사료 이렇게 나와. 4세기 후반 무렵에 4세기 후반 무렵에 백제의 군사 공격으로 인해서 고구려 왕이 전사했대요. 그럼 백제는 무슨 왕? 근초고왕이야. 근초고왕. 고구려는 무슨 왕이더라? 고국원왕이에요. 고국원왕. 어떤 성 전투에서 죽었지? 평양성 전투에서 371년에 전사했죠. 자, 그리고 이제 5세기 후반 들어가게 되면 다 후반에 죽으셨네. 자, 고구려의 군사 공격으로 인해서 백제 왕이 전사했대요. 자, 그럼 고구려는 5세기니까 장수왕이 될 것 같고요. 백제는 게로 하면서 죽었다고 해서 게로왕. 게로왕. 그다음에 아차산성에서 죽었죠. 아차산성. 유래성 근처에. 자, 그다음에 이제 6세기 후반 무렵에 신라의 군사 공격에 의해서 백제의 왕이 죽었다 하면은 신라는 전성기 진흥왕이겠고 백제는 성왕이야. 부여 명농. 자, 어디에서 죽었다고? 554년 관산성 전투. 자, 요거를 사료를 이렇게 줄 거야. 그리고 이거를 사료를 무작위로 섞어. 그리고 이 사료를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요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적어준 거는 사료에서 포인트를 적어준 거야. 사료에서 포인트. 아, 더 하자. 자, 우리 장수왕의 본명은 거련이야. 거련. 고거련. 그 다음에 고공원왕은 고사유야. 고사유. 그 다음에 성왕은 부여 명농이야. 이 사람들이 이름이 주로 나올 거야. 사료에. 아이씨. 됐어. 부여 명농. 그냥 나는 이건 추측이야. 근데 물론 틀릴 수는 있어. 내가 점쟁이는 아니어가지고 틀릴 수는 있는데 추측인데 지금 2022년 개정교육과정은 니네 선배들이 먼저 경험을 했잖아.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사료를 거의 한 70%를 이미 다 쓴 상황이야. 근데 선생님이 니네들 문제 낼 때 기출하고 겹치면 될까 안 될까? 교육법상 안 돼.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사료는 30%밖에 안 남았어. 결국 교과서 사료를 공부하면 점수가 잘 나올 건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제 기출하고 겹치다 보니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심화 사료로 끌고 올 거야. 대부분 학교쌤들이 그렇게 사료 문제를 출제하셔. 솔레고 율려고도 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알아나. 나는 원래 꼼꼼하게 해야 돼. 학원이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얼탱이 없는 쉐리들이 이거야. 당신들이 돈 주고 학원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디테일하게 알려주면은 선생님 너무 디테일해. 요지랄 떨고 있어. 야, 감사해야 돼.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챙겨주면은 자, 오케이. BC 57년. 그리고 디테일한 거 아니야. 난 교과서에 있는 거 위주로 가르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거의 반도 안 가르친다 지금. 자, 일단 이제 신라대 기원전 57년에 만들어졌는데 자, 빨리 하고 이제 빨리 끝냅시다. 자, 신라 수도는 니네들 공부하기 쉬우라고 1000년 동안 바뀌지 않아요. 그 하나 알려줄게. 이거는 상식 지식이야. 자, 전 세계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유지한 나라가 딱 두 나라밖에 없어. 우리 동방의 신라하고 그 다음에 저기 유럽에 혹시 알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동로마 제국? 그 나라야. 자, 아무튼 대단한 나라죠. 자, 그래서 이 수도는 어디냐면 금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금성이 어딘데요? 지금 현재 경상도 경주요. 여기가 이제 신라가 1000년 동안 수도를 유지했던 곳이야. 그래서 경주 한번 놀러 가면요. 이제 천년의 왕국 경주 하면서 이렇게 딱 있어요. 놀러 가본 사람 부처 핸잡. 부처 핸잡. 너 두 명밖에 없어? 저런. 나중에 놀러 가봐. 그래. 경주야. 저거 뭘 적냐면 경주를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통칭하냐면 계림 이렇게 불러. 계림. 옛날에 전북여고에서 이거 사료 문제 나왔는데 애들 엄청 많이 틀렸어. 왜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경주를 뭐라고 부르는지 몰랐기 때문이야.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 어떤 승려인데 어떤 승려가 계림에서 출발하여 산둥반도를 거쳐 서역에 도착했다 한다. 이 승려 업적으로 오른 것은 애당초에 국적 자체도 애들이 추측이 불가능했어. 계림에서 출발했다 그랬지? 어디서 출발한 거야? 경주, 신라인이야. 그럼 신라인 중에 서역, 인도 간 사람은 해초라는 사람 들어봤어? 왕호 천축국전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왔는데 애들이 해초는 외웠는데 이 사료 해석이 안 돼서 틀렸어. 그래서 계림 나오면 어디라고? 경주라고. 경주. 신라수도 경주. 자, 일단은 이 신라도 왕에는 있지만 귀족들의 힘이 당연히 세요. 그래서 귀족회의가 있는데 이건 또 별표 치고 외워야지. 이 귀족회의를 화백회의라 그래요. 화백회의. 화백회의.
아유, 그냥 지금 대전 애들은 옥저 동해 나가는데 어느 세월에 나가냐. 아유. 자, 일단 화백회의인데 이 화백회의를 주관한 최고 귀족 대표를 상대등 이렇게 부른답니다. 상대등. 자, 그리고 이 화백회의의 원칙이 있어. 만장일치제야. 6명의 귀족 집단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화백회의라고 하는 귀족회의를 하는데요. 한 귀족 대표라도 나 그 싫은데 이러면 바로 회의 결렬되고 회의 다시 진행해야 되는 쌉 번거로운 회의다. 자, 신라는 1, 2, 3세기부터 갈 거야. 자, 일단 이 300년 동안에는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박씨, 석씨, 김씨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왕위를 교대로 세습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물어본다. 자, 그럼 이 박씨가 누구겠어? 박씨. 신라 시조 누구야? 누구야? 거세형 아니야. 박혁거세형. 거세형이고요. 석은 누굴까요? 괜찮아요. 맞추네요. 없어요. 기대 안 해요. 석탈핵. 초면이야? 놀라운데? 김은 누굴까? 김할지. 안 들어봤어? 아무튼 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사셨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분들이 이제 왕위를 교대로 세습했고 중앙 집권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리고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얘네들만의 독자적인 지배자 명칭이 있어. 자, 백제하고 고구려, 중국은 왕 또는 황제라 그러잖아. 얘네들은 지배자를 다르게 불러요. 일단 1세기 지배자 명칭.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고에서 거서간. 거서가 무슨 뜻인데요? 신라 말로 이때 당시 부족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유목민족들은 자기들의 부족장을 뭐라고 부르지? 몽골 애들은 부족장 뭐라 통칭해? 몽골어로 부족장. 칸, 칭기스, 칸, 오고타이 칸 이러잖아. 그거를 한자식 발음하면 간이라 그래. 그럼 이어봐. 부족 뭐야? 장. 그래서 부족장을 거서간 이렇게 불러. 자, 근데 니네들이 받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야. 귀인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야. 애당초에 부족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귀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2세기 때 있었던 지배자 명칭이야. 차차웅이야. 차차웅. 차차웅은 제사 지내는 제사장, 무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는 농사짓는 농경민족이다 보니까 날씨를 주관하는 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사장의 기능이 크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왕하고 있는 거죠. 무당 차차웅이고 3세기 마지막 3세기 이사금입니다. 이사금. 그 농사짓는 농경민족은 나이 많고 경험 많고 지혜로운 노인을 리더로 세워야 돼? 아니면 젊고 힘 있는 젊은 애를 리더로 세워야 돼? 아니야, 반대야. 경험 많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 그거는 북방민족, 전투가 많은 북방민족이 젊은 애들이 리더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늙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리더를 해야 된다는 건데 니네들한테 물어볼게. 사람 와꾸 얼굴만 보고 나이 추측 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아니, 불가능해. 그냥 물어볼게. 나 몇 살 같아? 진짜? 너 왜 비웃냐? 충성도 테스트 아니야. 충성도 테스트 아니야. 아싸, 아싸. 너 뭐 사줘야지. 나 31야. 나 31야, 31. 어떤 남자애가 나보고 34이래. 그래서 이 물총으로 쐈어요. 듣자마자 물총으로 쐈어. 얘랑 많이 만난 애라 중딩 때부터. 자, 아무튼간에 악구만 보고 나이를 추측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또 이제 농사짓고 고생하다 보니까 덕폭사 사갔을 거 아니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의학 상식이 없어서 이빨 많으면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왕 선출할 때 귀족들끼리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그리고 떡을 베어물어. 그럼 떡에 이빨 자국이 잔뜩 나겠지. 그럼 우와, 너 이빨 존나 많다. 나이 개 많나 보구나. 너 왕해 해서 연장자라는 의미야. 자, 이사금은 이빨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곧 연장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자, 그리고 이제 4세기 갈게요. 4세기. 4세기에는 이제 뇌물마리간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등장해. 뇌물마리간. 자, 원래 3세기까지 박석 김씨가 왕위를 교대로 세습했는데 이 뇌물마리간이 속한 게 경주 김씨 가문이야. 그래서 이 경주 김씨 가문이 왕위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떤 가문 안에서만 왕이 배출된다? 김가에서만 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씨 가문. 그래서 이때 최초로 신라 역사상 최초로 마리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야, 너네들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혹시 그 아이스크림 먹어봤어? 호두마루, 체리마루 이런 거? 그거 먹으면서 마루가 뭔 뜻일까 생각해 본 사람. 그냥 내가 또라이 새끼야. 나는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어. 마루가 뭐냐면은 이런 거 배우지 않냐? 과학 시간에? 산꼭대기하고 꼭대기를 잇는 능선을 마루라 그래.
다시 산꼭대기하고 꼭대기를 잇는 능선을 뭐라 그런다고? 마루. 이 마루를 얘네들 사투리로 뭐라 그러면 마립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이 의미 한번 해석해봐. 산꼭대기는 각 부족의 뭘 상징해? 우두머리. 이 부족지의 우두머리를 뭐한 존재? 통합한 존재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마리간이라고 하는 지배자 명칭은 뭐냐면 대수장, 대군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지배자 명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리간 칭호.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광개토 태양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요. 왜군을 무찌른 게 이분이시죠. 자, 그러면 이 증거가 되는 그릇이 뭐다? 아까 얘기한 호명 그릇이다. 자, 고생했어요.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이거 하고 오늘 끝낼 거야. 다른 반하고 또 진도 맞춰야 되니까. 지중왕 얘기할게, 지중왕. 자, 일단은 이 지중왕 업적은 뭐냐면 이 지중왕은 왕의 자리에 즉위하고 나서 신라의 경제력을 다시 올리고 싶었어. 아, 5세기는 굳이 안 하는 거예요? 백제할 때 다 했어요. 나제 동맹하고 결혼 동맹 그거 눌지하고 소지마니까 요 딱 두 분 이거 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지중왕 다시 그러니까 신라의 경제력 올리고자 해. 자, 그래서 이 지중왕은 순장이라고 하는 신라에 있었던 악습을 폐지해요. 502년에. 자, 사료에 따르자면 신라는 왕이 죽잖아. 왕을 모시는 남녀 종 5명을 랜덤으로 간초해서 같이 생매장해. 자, 근데 지중왕이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자, 왕이 뒤졌다고 해서 노비 5명을 랜덤으로 간초해서 생매장을 하면 노동력을 땅바닥에 버리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폐지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우경을 실시해요. 우경 실시. 이게 뭔지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밭이 있어요. 밭이.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배추라고 하는 작물을 심어. 그럼 배추가 자라면서 얌얌 맛있쩡 하면서 토양에 있는 양분을 다 빨아 먹으면서 자랄 거 아니냐. 자, 그리고 내가 다음에 가지를 심으라 그래. 가지가 잘 자라? 안 자라. 왜? 배추가 다 양분을 쳐드셨어. 근데 속에 있는 토양은 양분이 그대로겠지. 그럼 농사 짓기 전에 한 바퀴 어떻게 해줘야 돼? 땅을 갈아엎어줘야 돼. 근데 인간의 힘으로 갈아엎을 수가 있어? 아니, 없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림 못 그려. 또 이렇게 생긴 동물 한 마리를 데리고 와요. 소예요. 그래서 이 소빵댕이에 이렇게 생긴 도구를 달아. 이거를 보습이라 그러거든. 여기 인간이 보습 위에 쓰면 인간의 몸무게로 보습이 땅에 박혀요. 그리고 소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은 소가 아이야 하면서 진격을 할 거 아니야. 이 소가 진격하는 힘으로 밭이 갈려. 이거를 뭐라 그러면 우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로 바꿔는 거. 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비옥한 땅에서 이제 농사가 가능하니까 이전에 비해 농업 생산량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력이 괜찮아졌다. 자, 그리고 이제 503년에 원래 신라의 나라 이름은 사로국 이렇게 불렀는데 새로울 신 금을라 해서 새롭게 천하를 망라한다는 의미에서 신라로 국호를 변경하게 돼요. 나라 이름이 이제 신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전의 왕들은 다 마리깐 이러는데 이분은 뭐라 그러지 지금? 왕. 그래서 503년에 중국식 지배자 명칭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게 지중왕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지방을 원활히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을 크게 주, 군, 현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요. 간단히 설명할게. 전라북도, 전주시, 송천동 이런 느낌이야. 되셨어? 이제 마지막 이거 하고 우리 직할 거야. 우산국 정벌, 우산국 정벌. 자, 일단 이 우산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 울릉도 독도를 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제일 가까운 게 강원도고 여기를 옛날에 하슬라주라 그랬는데 하슬라주를 다스리는 지방관이 누구냐면 이사부 장군이었어. 그래서 이 이사부 장군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이사부한테 명령 내린 거야. 야, 사부야, 너가 배 끌고 가가지고 저기 울릉도하고 독도 조지고 와. 이렇게 이제 명령 내린 거야. 그래서 이사부가 사료 기록에 따르자면 이렇게 얘기해. 저희가 섬지역 사람들이라 애들이 머리는 빡대가리인데 힘은 존나 센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만 쓰면은 병사 희생 없이 쟤네들을 병합할 수 있지롱. 옛날부터 동해안은 바다 한계가 자욱하게 낀단 말이야. 배 한 척을 동해 안에 띄워. 자, 그리고 앞에다가 나무로 만든 나무로 만든 사자상 하나를 박아 넣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사부하고 신라 병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자의 얼굴을 들이내밀어. 이 우상국 사람들한테. 근데 바다 한계 때문에 잘 안 보인다 그랬지? 자, 이사부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우상국 사람들한테. 이거 진짜 사자걸랑 항복 안 하면 니네 섬에 풀어버릴 거지롱. 이렇게 이제 한 거야. 항복 요구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바다 한계 때문에 잘 흐리잖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자인지 알고 얘네들이 울면서 사자 풀지 마세요. 신라 백석으로 들어갈게요 해서 자진해서 들어왔대요. 자, 아무튼 이게 이사부의 512년 울릉도하고 독도를 점령한 우상국 정벌기사야. 근데 이게 역사에서 중요해. 왜? 애당초에 우리는 고대 6세기부터 어느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독도라는 땅을 고유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통합사회 배우는 친구들, 그럼 지금 현재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증거를 무슨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야? 시간적 관점으로 보고. 그래, 아무튼 역사 보면 다 시간적 관점이야. 고생. 잠깐만.
일단은 공식적으로 강의는